안녕하세요. 에듀랑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의 이런 중앙집권 체제에서 중앙과 지방행정제도, 과거제도, 그리고 군사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울 건데요. 이 부분도 아무래도 좀 제도를 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먼저 중앙에는 이제 의정부가 있는데 여기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좀 용어들이 좀 어렵고 비슷비슷하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앙정치기구, 그런데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거의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고려의 중앙정치기구와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는 완전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나온다 하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안 외워지면 쓰면서 암기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일단 먼저 중앙정치기구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높은 게 이제 의정부였어요. 의정부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렇게 삼정승의 합의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이 뭔가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그러면은 셋이서 이제 삼정승이 논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지요라고 육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의정부가 국정을 총괄해요. 정책을 이제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정을 하면 얘네들이 이제 육조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번에 이렇게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막 내려요. 그럼 육조는 실제 행정 업무 집행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육조는 이, 호, 예, 병, 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호, 예병, 현공. 자, 이호 예병 현공은 간단히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만 좀 알아만 두시면 되는데요. 2부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자, 인사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높은 관직, 이번에 승진해 이런 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부에는 인사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회사 다니면 인사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가 인사, 호부는 재정과 관련된 거예요. 재정, 국가 재정. 호구 조사를 한 다음에 세금을 걷잖아요. 그래서 호부. 여기서는 이제 호조라고 했죠. 조선시대는 호조, 이조, 호조,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이러죠. 예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의례, 그뿐만이 아니라 의례와 외교 그리고 특히 교육을 담당합니다. 요거 의외예요. 성균관 하면 이제 교육이잖아요. 근데 성균관에 가려면 뭐를 해야 된다? 과거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면 예조는 과거 시험도 관장을 하는 게 예조입니다. 병조 같은 경우는 쉬워요. 병사, 그렇죠. 군사와 관련된 부분. 형조는 형벌과 관련된 부분, 벌 준다. 공조는 지금도 무슨 공조라는 회사는 건축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는 토목 건축, 궁궐을 짓거나 그런 거, 요렇게 각 지역에 나눠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 각 부서에 이제 장관이 있는 것처럼 이제 문체부 장관, 국토부 장관, 이렇게 국방부 장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각 일들을 집행을 하는 게 2호 예병 현공입니다. 자, 그것이 육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왕 밑에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가 있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로 딱 나눠서 공부하시면 좋은데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 의금부와 승정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왕권을 강화할 때는 왕이 직접 육조한테 명령을 내려버려요. 육조 직계제라고 그랬죠. 육조한테 직계한다. 이때는 뭔가 의정부를 싹 무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권 강화 바로 태종 그리고 세조 때 했습니다. 이 두 명일 때 이 태종과 세조가 육조 직계제를 했다는 것과 자, 왕권 강화와 관련된 기구 승정원 그리고 의금부가 있습니다. 자,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는 승정원 일기를 남겨요. 그 승정원 일기를 이제 모아가지고 나중에 조선왕조 실록에 넣는 건데요. 자, 승정원의 가장 높은 사람을 도승지라고 합니다. 사극을 보면 거기 도승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도승지가 맨날 왕 옆에 주로 있거든요. 그래서 승정원은 도승지 가장 높고요.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 역할입니다. 비서. 그러니까 항상 옆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승정원을 이제 아주 은혜 그러면 혁대 뭐라고 그래? 혁대라고 하죠. 은혁대를 찬 아주 그냥 우수한 인재다 이런 느낌으로 은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후원 은대 학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자, 의금부의 가장 높은 사람이 금부도사입니다. 금부도사는 맨날 이렇게 신문을 막 해요. 의금부로 끌고 가라 이렇게 막 역모를 취하면 의금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의금부와 의정부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의금부는 이제 역모를 금한다 이런 느낌으로 의금부는 사법기관입니다. 왕의 직속 사법기관. 그래서 사법기관이다. 요 승정원과 의금부는 왕의 직속기관으로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왕권을 좀 견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운 이렇게 해놨죠? 왕권을 견제한다. 요거 뭐냐면 왕이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뭐 종묘 사직을 생각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맨날 막 짜증나게 하는 그런 신하들 있잖아요. 그런 신하들이 바로 이 3사예요. 자, 보시면 일단 먼저 의정부 서사제, 의정부를 끼고 왕이 의정부한테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가 육조한테 명령을 내리는 의정부 서사제. 요것이 약간 왕권과 신권의 조화라고 볼 수 있죠. 세종대왕 때 이제 하게 되고 그 뒤로도 이제 거의 중종 이후부터는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권 견제기구 3사 중요한데요. 요 3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느냐? 고려 때의 3사는 단순 회계, 뭐 곡식이 들어오고 곡식이 나가고 곡식의 출납을 이렇게 담당하는 단순한 회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떡볶이를 먹으러 가면 친구가 야 5명이니까 5분의 1 나눠가지고 2,000원씩 내 뭐 이런 회계가 있잖아요. 그러한 회계 역할을 했던 게 고려의 3사예요. 하지만 조선의 3사는 다릅니다. 사간원, 사헌부, 그리고 홍문관. 말을 잘하는 언론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언론은 뭐 이렇게 뉴스나 신문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막 언론몰이, 언론에서 막 이렇게 보도를 하면 사람들의 여론이 조성이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식의 언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의견을 우리 같이 하게나 이런 식의 여론을 조성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던 사람들, 바로 언론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3사는 당시에 언론 기능을 하였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언론이라고 써주시고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모두 중요하니까 꼼꼼히 살펴볼게요. 사간원은 간자가 들어가잖아요. 왕에게 간쟁을 한다. 간쟁은 직언을 한다. 뼈를 때린다. 간땡이가 크다. 이런 느낌으로 사간원은 왕에게 간쟁을 합니다. 태종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대자만 붙이면 돼요. 사간원, 대사간 이런 식으로 간이 크다, 대사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 다음에 사헌부도 대사원, 대자만 붙이면 돼요. 대자만. 대사간, 대사원 가장 높은 수장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관리 감찰, 주로 관리들의 비리 같은 것들을 감찰합니다. 요 감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감사원이 있어요. 국정감사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감사원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탈탈탈탈 털어보는 거예요. 감찰, 주로 관리들을 감찰한다. 자,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이 홍문관 자체가 이제 집현전을 계승한 것이죠. 세종 때 집현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세조 때 집현전 학자들이 이 사육신의 난을 일으켰다가 집현전 폐지했다가 성종 때 집현전을 이어서 홍문관을 만드는데 이 홍문관의 이제 그 제일 높은 사람을 대제학이라고 불러요. 나머지는 대사관, 대사원 쉬운데 홍문관만 대제학이에요. 요 대제학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제학을 했는데 대제학은 그 왕이 세자 시절 때부터 스승님이에요. 그래서 대제학하고 항상 세자식강원에서 막 이렇게 공부도 하고 스승님 하면서 공부했던 사이기 때문에 왕이 돼서도 그 대제학한테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 것인가 이런 식으로 자문을 구하기도 해요. 왕이. 자, 그래서 홍문관의 가장 높은 사람을 대제학이라고 하고 경연을 주관을 한다. 경연이라는 것이 또 왕과 공부하는 거잖아요. 같이 경전을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경연, 왕과 신하가 경연을 이제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학술 세미나. 자, 그런데 이것도 다 각각의 그 다른 용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홍문관은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옥당, 옥과 같은 인재다. 옥당. 홍문관은 옥당이라고 부른다. 가장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아주 우수한 스승님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옥당. 사헌부 같은 경우에는 감찰하니까 100명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사헌부는 부로 끝나잖아요. 백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건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사간원 같은 경우에는 백일홍 미자를 써서 중국에서 미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사간원을 우리나라에서는 미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감칠맛 나는 미원 그거 아니고 이 미자가 백일홍 미자예요. 한 길만 쭉 봐야 된다. 꼿꼿하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옥당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홍문관은 옥당, 요거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자가 들어가는 사간원, 사헌부, 양사라고 합니다. 요 양사는 둘 다 아주 간땡이가 큰 분들이에요. 아니되옵니다. 맨날 막 상소를 올리고 맨날 왕한테 태클 걸어요. 그래서
대간, 간이 크다 이런 느낌으로. 실제 그 한문은 아니지만 우리 고려 때 대간이 있었죠. 대간은 서경, 간쟁, 봉박권을 갖고 있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한 대간. 그래서 여기는 양사가 대간입니다. 그래서 오프미아 관리의 서경권, 뭐 간쟁권, 뭐 직원을 막 날리고 잘못된 왕명을 되돌려보내는 봉박권, 뭐 그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성균관부터 장례원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입니다. 한성부는 수도를 맡아요. 수도의 치안,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맡는다. 아무래도 이 수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도둑들도 수도에 제일 많아. 사건, 사고가 많아. 그러니까 치안을 맡는다. 춘추관은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데 이 춘추라는 단어는 세월 이런 거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춘추관은 세월의 흔적,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이 춘추관에다가 이제 실록청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만들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사여권. 여권은 역관을 양성하는 것이에요. 그럼 외국어를 배우겠죠. 그래서 사여권은 외국어 통역과 교육까지 배웠다. 그래서 역관을 양성하는 곳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장례원. 장례원은 장례 지나는 곳이 아니라 노비와 관련된 소송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비를 관리했던 장례원이 있고요. 조선 전기에는 특히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원이 꽤 크게 있었는데 지금도 현재 요 경복궁이 있고 광화문이 있으면 광화문에 쫙 이렇게 그때 당시 이제 그 주작대로 느낌으로 이렇게 쫙 이게 시청 앞에 여기 보면 이제 세종대왕 있고 그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 옆에 세종문화회관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장례원 터예요. 그 정도로 이 궁궐에서 가까울 정도로 장례원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갔던 곳입니다. 장례원 노비관리. 여기서 한 개만 더 좀 추가를 한다면 예문관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문관은 예로문 글씨를 써야 한다. 왕의 교서를 썼던 것. 왕의 어명이요 뭐 이런 식으로 교지를 내리잖아요. 왕의 교서를 실제로 담당했던 게 예문관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 여기도 이제 살짝 이해를 못하시고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일단 여기도 어렵습니다. 지방은 조선 8도예요. 조선 8도 밑에는 부목군현으로 주소가 나눠지는데 요건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도 도, 군읍, 면리 이렇게 주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8도에는 지금은 도에는 도지사가 있죠. 그때는 조선시대에는 관찰사가 있습니다. 고려의 5도에는 뭐가 있었죠? 안찰사가 있습니다. 아, 관찰사 공부하면 아, 고려는 안찰사. 요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조선의 8도에는 안찰사를 파견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서 문제를 내니까 잘못된 선지를 만들 때 안찰사, 관찰사 자주 바꿔요. 이것들이 이거 어렵게 막 약간 야비하게 문제 낸단 말이야. 그래서 관찰사는 조선, 안찰사는 그것은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관찰사다. 고려는 안찰사라고 비교해놨죠. 자, 이 관찰사는 다른 말로 감사, 방백이라고 불렀는데요. 특히 감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는 걸 나중에 개항기 때 배울 건데 평양감사 박규수가 평양 관민들과 함께 화공을 써서 미국 그 제너럴 셔머너를 불태웠다 이런 말이 나와요. 평양감사.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평양에는 특히 기생이 예쁜 걸로 유명해서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좋은 자리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속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찰사를 감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찰사가 감사라고 불렀고 이 관찰사에 하는 임무는 수령을 평가하는 건데요. 이 관찰사는 임기가 1년입니다. 돌아가면서 1년씩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고 이 수령을 평가할 때 수령 칠사가 있어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 사료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적어 드릴게요. 수령을 평가하는 건 일단은 농업을 진흥시켜야 된다. 농상성, 그쪽에 이제 출산장려 해야 된다. 호구중, 사람들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이제 법도 이제 실제로 하잖아요. 재판도 하잖아요. 이런 사송을 간단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군사를 또 모아야 합니다. 군사권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군정수, 군사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부역을 증발을 하죠. 부역을 증발할 때는 부역을 균등하게 누구는 일 많이 시키고 누구는 적게 시키고 하면 안 된다. 균등하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사람들이 이제 간활식이라고 해가지고 간활식은 간활한 사악한 것을 없애야 한다. 도적을 잡아라. 뭐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지금 왠지 뭔가 하나가 뭐가 빠졌지? 부역균, 사송간, 군정사, 학교, 교육에 임해야 된다. 학교를 부응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총 7개입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관찰사가 관찰하는 겁니다. 감시하고, 자, 그리고 이제 점수도 매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일 잘하면 승진시켜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목군현, 팔도 밑에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는 수령을 파견을 하는데요. 수령은 왕의 대리인이에요. 수령권을 강화한다는 건 또 왕권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령을 모든 군현에 파견을 했다라는 부분이 고려랑 다른 거예요. 고려는 지방관이 파견하지 않은 속현이 있었죠. 그렇죠? 향소부국이나 속현이 있었잖아요. 속현의 존재는 고려는 완전히 중앙집권 체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강화했다. 중앙집권 체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현이 없다. 이거 중요해요. 자, 그리고 현감, 현령 뭐 이렇게 파견을 하고요. 이들은 행정, 군사, 사법권을 장악을 합니다. 요 말은 뭐냐면 그 지역의 살림살이 행정을 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군사적으로 모아서 전쟁이 났을 때 수령이 같이 싸워요. 그리고 이제 사법권, 재판을 합니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곤장을 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사법권도 장악합니다. 재판도 한다. 그러면 이 수령을 도와줬던 거, 이 수령을 보좌하고 뭐 예사또 뭐 이런 식으로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수령을 도와줬던 거 이방, 호방 이런 식으로 향리가 있습니다. 수령을 보좌한다, 도와준다. 이 수령을 보좌하는 게 향리가 되는 거예요. 향리도 이호, 예병, 현공, 육방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방은 예사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습적인 아전으로 좀 고려 때랑 비교했을 때 세습적인 좀 아전으로 그냥 격화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수령이 이제 왔는데 여기 위에 임기제와 상피제가 있죠. 수령은 임기가 5년이에요. 그런데 5년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피제라는 어려운 제도가 있는데 상피제도는 뭐냐면 피한다. 자신의 고향을 피한다. 같은 이제 관아에 친척이랑 같이 일하면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정이 약하니까 고향으로도 가면 안 돼. 뭐 고향으로 갔더니 옆집 아저씨야. 나 좀 봐줘. 막 재판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너 업어 키웠어. 그거 어떻게 그런 게 안 되니까 아예 쌩까 모르는 동네로 보내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지역을 잘 몰라. 근데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대대로 살았던 그런 양반들이 우리 지역은 곶감이 유명하다네. 뭐 우리 지역은 지금 급선무가 이런 일이네. 우리 지역은 빨리 저수지를 만들어야 되네. 뭐 그런 것들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지역에 오래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지역 유지, 지방사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유향소예요. 이 유향소는 약간 뭔가 동사무소 느낌의 그런 관청인데 이 유향소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유향소에 관직이 있습니다. 좌수, 별감이라는 관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방 사족들이 그 지방의 사족, 그러니까 당시에 솔직히 사림들이 주로 이쪽에 많이 들어갔어요. 지방 사족들이 유향소를 이루고 수령을 좀 도와줍니다. 수령이 유향소에게 정치적 자문을 구한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유향소도 좀 알려주고. 그리고 유향소는 향리보다 높은 관직이에요. 향리는 주로 이제 중인에 들어가고 유향소는 양반으로 이제 귀족이잖아요.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향소에 있는 사람들이 향리가 이제 뭐 뇌물을 받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감시해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일을 유향소가 했다. 수령과 향리와 유향소가 같이 이렇게 지방 행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유향소가 있는데 유향소에서 또 일을 꾸미거나 뭐 역무를 꾸미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유향소를 감시하면서도 유향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수도에다가 알려주는 경제소도 있었어요. 경제소는 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에 경제소를 위치하고 유향소와 경제소 서로 간에 연락을 맡은 것이 경제소입니다. 자, 이렇게 수령은 이런 일을 하고 향리는 수령을 보좌한다, 도와준다. 그래서 수령의 권한이 많이 낮아졌어요. 고려 때보다 낮아진 이유는 고려 때는
속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속현에는 지방간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향리가 막 속현을 막 관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속현이 없으니까 이제는 아예 세습적인 아전으로 수령 아래급으로 떨어졌다. 자, 그리고 요 단안이라는 게 좀 다소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단안이라는 거는 이 향리들의 명부예요. 향리들 이런 향리가 있다는 향리들의 명부. 만약에 사료에서 단안이 나왔다. 그리고 뭐 고려 때는 호장 부호장급이었는데 조선 시대에는 다소 힘이 약해졌다. 뭐 그런 말이 나온다면 향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족으로 넘어갈게요. 지방사족, 주로 사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지방에 응거하면서 유양소를 이룬다. 유양소의 관직이 좌수별감이다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림들은 지방에서 뭐를 만드냐면 학교를 만들어요. 사립학교. 나는 똑똑하고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학원을 만들겠다. 사학, 서원을 만듭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제사와 교육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스승들이라든지 존경스러운 그런 스승을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해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나도 저 스승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라고 이렇게 공부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향약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또 많은 수험생들이 이 유향소와 향약과 뭐 향도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향도는 고려 때 농민 조직이에요. 그래서 막 상두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상장리를 도와준 농민들의 모임이라면 일단 향약은 양반이 주관하는 모임인데 이 향약은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향촌 자치규약. 우리 마을은 이것은 꼭 지키도록 하세. 향촌 자치규약. 약속이에요. 약속. 줄여서 향약인 거예요. 우리 마을은 어려울 때 도와주세. 환난상률. 우리는 서로 상부상조하자. 서로 돕자. 뭐 아니면 우리는 서로 좋은 것은 권하자. 덕업상권. 뭐 그리고 너무 안 좋은 거는 좀 이렇게 지적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뭐 과실상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약속을 정하는데 이것을 이끌었던 게 가장 큰 어르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신 그런 사람들이 이끌었다. 이제 사림들이 이것을 이끌었다는 소리예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이황 선생님의 향약에 들어가겠다. 나는 이희 선생님의 뭐 이런 해주 향약에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선발 방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제도도 중요하죠. 자, 과거 제도는 원래 원칙이 3년마다입니다. 요즘 수능도 1년인데 과거 시험이 3년이니까 와 막 재수하고 그럼 막 6년 막 또 재수하면 또 이제 삼수하면서 막 9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년이야. 그래서 3년마다 보기 때문에 너무 가끔씩 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보는 게 있어요. 비정기 시험도 있는데요. 왕이 기분이 좋을 때 증광시, 국가에서 경사가 났을 때 나 아들을 낳았다. 그럼 증광시를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금이 성균관에 방문했을 때 성균관에 왜 방문을 하냐면 성균관에 이 문묘에 방문을 하면서 왕도 나도 학생이다 이러면서 문묘에 제향을 올려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성균관에 방문했을 때 나 온 김에 너네 한번 삼행시 대회 해볼래? 뭐 이런 느낌으로 성균관 방문했을 때 갑자기 시험을 보기도 해요. 그게 이제 알성시예요. 이런 증광시나 경산안내 증광시 그리고 알성시 이런 식의 비정기 시험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과, 무과, 잡과가 있습니다. 뭐가 없어졌습니까? 승과가 없어졌습니다. 왜? 숭유억불이니까. 고려는 문과 그리고 잡과 승과가 있었고 무과가 없었죠. 문무차별이 심했으니까.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무과가 있습니다. 문과, 무과, 그 다음에 잡과예요. 승과가 없어졌다. 요거 알아두시고, 자, 문과는 양인 이상이면 원래 응시가 가능합니다. 막 먹고 사느라 공부하기 힘들었을 뿐이지 일단 양인 이상은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로 양반들이 응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되는 게 있어. 서얼과 재가한 자식들의 재가한 부인의 자손들은 문과를 못 봐. 이게 뭐냐면 일단 서울들을 차별하는 게 첩의 자식이다라고 차별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재혼을 하잖아요. 그래 뭐 재혼해. 그럼 니네 자식들은 문과 못 봐. 그럼 뭐야,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대학을 못 간다는 수준인데 수능을 못 보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재혼을 하겠어? 하지 말라는 거지. 자, 이것을 이제 경국대전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재혼 금지, 이제 그냥 실질적으로 재혼 금지죠. 그래서 서울과 제가한 아내의 자손들은 문과 응시가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이 있었다. 자, 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문과 응시 제한, 약간 서울한테는 뭐 서울 금고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무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잡과. 그래서 이 무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울들이 많이 응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잡과. 잡과는 말 그대로 기술직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거, 뭐 의관이 된다던가 아니면 역관이 된다던가 이러면은 기술관. 천거는 추천입니다. 천거는 추천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이제 추천을 하는 건데 이건 좋은 제도였어요. 이 천거제는 우리 이순신 장군도 유성룡의 이 천거로 그 자리에 전라좌수영에 천거가 된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 자리는 딱 이 사람이 딱인데 추천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거 할 사람 이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이제 반장할 사람 속으로 반장이 하고 싶어도 손 안 들어. 근데 이제 추천을 하면 최한나를 추천합니다. 그럼 오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추천해 줘야 돼. 우리나라는 먼저 나대지 않아, 나서지 않아. 자, 그래서 이 추천은 천거하는 건데 이게 주로 사림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량과가 있었습니다. 조광조 때 현량과라는 걸 만들어서 천거를 통해서 관직의 적재적소에 딱 필요한 사람을 쓰자라는 현량과를 시행하기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조광조가 죽임을 당하면서 기묘사로 쫓겨나면서 현량과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조광조 때 현량과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천거로 사람을 뽑는 거. 취재는 간단한 시험이에요. 하급 관리는 간단한 시험으로 뭐 쪽지 시험 마냥 간단한 시험으로 뽑습니다. 문음이라는 것은 고려 때 음서가 아주 많이 축소된 거예요. 고려 때는 음서로 높은 관직에도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조선 시대에는 음서는 부끄러운 것이 되었으며 문음이 이제 좀 축소돼서 정이품까지로 축소됐고 그리고 천효직 높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사원보, 사관호, 홍문관 이런 식의 3사에 진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위 관리로 승진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품으로 축소가 됐고요. 5품에서 2품으로 축소가 됐고 자, 군사 조직으로 넘어갈게요. 자, 군사 조직은 양인이면은 다 군사가 되는 겁니다. 평소에 농사 짓다가 전쟁이 나면 군사로 그것을 양인 개병제라고 해요. 농병일치라고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의무병 제도인데 그런데 이제 지방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느냐? 중앙군은 원래 초기에는 5위였어요. 조선 전기에는 5위, 뭐 의흥이, 용양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중앙 5위가 있었는데 이 5위가 좀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서 그 선조 때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을 만들면서 뭐 어영청, 뭐 총용청, 수어청 거기다가 이제 금의원까지 해서 토탈 5군형을 만듭니다. 후기에는 5군형 제도로 좀 규모가 커졌다. 자,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영진군이라고 해서 지방의 영과 진에만 군사적인 요충지에만 군대를 뒀는데 근데 요충지 말고도 다른 데로도 막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에다가 진관체제, 세조 때 각 지역, 니네 지역은 니네가 방어해라 이런 느낌으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진을 만드는 진관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진관체제가 이제 재승방약체제가 되었다가 그것이 이제 임진왜란 때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인원의 문제다. 인원을 확충하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소고군 체제를 하게 되는데 이 소고군 체제는 무엇이냐면 양천 홍성군이에요. 양인과 천인이 모두 양천 혼성군이라는 의미는 노비부터 양반까지 편제된 군대를 속오군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여러분들이 진관체제와 재승방약체제는 반드시 좀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영진군에서 세조 때 이제 진관을 만듭니다. 지역마다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의 수령이 니네들이 다 방어해라. 어디로 쳐들어와도 너네들이 너네 마을 사람 모아가지고 각자 지역 방어해라. 그래서 진관체제는 그 지역은 그 지역이 방어한다. 각자 지역 방어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인원이 어느 정도 뭐 정해져 있죠. 옛날 조선시대 뭐 지방에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뭐 1000명 모아봤자 막 1000명이 막 맞고 이래. 그런데 막 외구가 막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인원을 모두 몰빵하자. 그런 식으로 한 군데 방어처를 딱 심고 막 모든 사람들이 모여. 그래서 인원이 막 원래 1000명에서 막 10,000명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지역에서 다 모여가지고 방어처로 모두 모일 때 지휘관은 누가 할 것인가? 막 전라도, 경상도 모두 모였을 때 전라도에서 지휘관을 할 것인가? 경상도에서 지휘관을 할 것인가? 안 돼, 안 돼. 우리나라 그러면 싸워. 아니 왜 우리 지역 사람이 지휘관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아따 니네들이 뭘 알아? 막 이러고 막 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휘관이 와. 그래서 여기 재승방약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휘관이 온다. 그런데 이 재승방약이 처음에는 꽤 나쁘지 않았어요. 이 재승방약 체제가 뭐 을묘외변이라든지 니탄계나 뭐 이럴 때 을묘외변 때는 꽤 효과를 봐. 을묘외변 때 특히 명종 때 괜찮은데? 막 이런 식으로 꽤 잘 쓰였어.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는 지휘관이 오기도 전에 이미 끝났어, 전쟁이. 막 조총으로 막 밀리고, 그리고 여기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막 지역 여기저기 막 쳐들어오니까 결국 재승방약은 의미가 없고 각 지역에서 방어를 하되 인원을 확충해야 됐던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진관을 복구를 하되 그 인원을 확충해서 소국운 체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관을 복구했고 그리고 소국운 체제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 조직까지 쭉 살펴봤어요. 이 부분은 좀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꼼꼼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암기를 좀 아주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